크리스마스를 알리듯 폭닥이는 눈, 거리엔 캐럴과 불빛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고 마음은 이상하게 시려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걸까요? 큰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자기들끼리만 보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바라보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어느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혼자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끝난 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들은 회사가 어렵다며 혹시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길고 무거운 침묵.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윤정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골든 다이어리,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를 전합니다. 윤정은 초록색 스웨터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 하늘이를 위해 석 달 동안 손수 직접 떠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무늬를 정성스레 수놓았고 목둘레는 크기가 맞지 않을까 걱정되어 2번이나 풀어 다시 맞추었습니다. 윤정은 좋아할 손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준호 가족끼리만 보내고 내년에 찾아뵙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명절이나 기념일도 자기들 방식대로 보낸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온 터였습니다. 윤정은 한숨을 쉬며 마음을 들뜨게 했던 스웨터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장을 보고 돌아온 태수가 들어섰습니다. 40해를 함께 살아온 남편은 아내의 표정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태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자 내용을 확인한 태수는 비닐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아이들도 바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서운하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태수는 밥을 먹다 말고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도 먼저 무언가를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평창이나 강릉 쪽으로 여행을 떠나 한옥 펜션 같은 곳에서 둘이서 푹 쉬고 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윤정은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제안이 마치 신혼부부의 계획처럼 느껴져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곧 그 말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크리스마스는 항상 똑같이 흘렀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조심조심 눈치를 보며 손자 얼굴을 잠깐 보고 오래 있지 못하고 일찍 돌아오는 패턴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흐름이 달라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태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태수는 다음날 당장 숙소를 알아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수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여러 곳이 화면에 떴지만 그의 눈길을 끈 곳은 단 하나였습니다. 잣나무가 둘러싼 마당과 장작 난로가 보이는 평창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태수는 예약 버튼을 누르려다 결제 단계에서 멈칫했습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이 화면을 함께 보더니
카드 번호를 공백 없이 붙여서 입력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태수는 머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라인 결제 방식이 낯선 그는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면서 다시 예약을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화면에 예약 완료 문구가 떴습니다. 태수는 환호성을 지를 만큼 기뻐했습니다. 윤정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태수는 기왕 떠나는 여행이니 사람 몇 명을 더 불러 함께 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을 초대하면 좋을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남편의 지인을 떠올렸습니다. 태수가 다니는 목공반의 석진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늘 혼자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석진의 자녀들도 모두 멀리 살고 있어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함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즉시 석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크리스마스에 평창으로 갈 예정이며 함께 가서 편하게 밥도 먹고 쉬다 오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잠시 뒤 전화를 끊고 돌아온 태수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석진이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손자들도 올해는 오지 않아 혼자 있을 예정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정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또 누구를 초대하면 좋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종이에 명단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들르는 시장 떡집 사장, 윤정이 다니는 경로당 합창단 친구 순자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시장 떡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손글씨 초대장을 꺼내어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초대장에는 12월 24일 평창에서 함께 밥을 먹자는 내용과 가족이 아니어도 함께 밥을 먹으면 가족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떡집 사장은 초대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혼자 보낼 뻔했던 크리스마스에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에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잠시 초대장을 바라보던 사장은 자신이 함께해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당연히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떡집 사장은 고마움을 표현하며 떡을 넉넉히 싸가겠다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윤정은 경로당 합창단에서 함께 활동하는 순자에게도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어차피 혼자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동행을 수락했습니다. 순자는 윤정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과 태수는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태수, 석진, 떡집 사장, 순자, 총 5명. 태수는 명단을 보며 다들 나이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윤정도 그 말에 동의하며 또래끼리 떠나는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정은 큰아들 준호에게 평창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태수는 아이들도 바쁘게 지내는 만큼 굳이 미리 알리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답했습니다. 여행을 잘 다녀온 뒤에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다는 인사와 함께 사진을 보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들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는 인사를 건넨 뒤 딸 수빈이의 크리스마스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빈은 대학생으로 윤정의 손녀였습니다. 요즘 학교 친구들과 조금 멀어져 크리스마스에 혼자 집에 있게 될 것 같고 혼자 있는 것이 싫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들이 그날 평창으로 가는 계획이 이미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빈도 함께 데려가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윤정은 친구들과 한옥 펜션으로 가기로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준서는 수빈이도 함께 가도 되는지 거듭 물었고 윤정은 당연히 함께 가도 좋다고 하며 반겼습니다. 12월 24일 아침 평창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은 수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흰 눈으로 덮인 자연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백미러로 손녀의 표정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빈은 이곳에 또 누가 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윤정은 여행에 함께할 사람들은 할머니의 친구들이며 모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빈은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며 들뜬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옥에 도착했을 때 태수가 먼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잣나무 사이로 작은 한옥이 보였습니다. 수빈은 SNS에 올리기 좋은 감성샷이라며 감탄했습니다. 곧 떡집 사장과 석진, 순자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윤정은 모두가 길을 잘 찾아와 준 것에 안도하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떡집 사장이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풀자 인절미와 송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떡이었습니다. 윤정은 감사 인사를 건넸고 떡집 사장 역시 초대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태수와 석진은 마당에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따뜻한 빛이 주변을 물들였습니다. 윤정과 떡집 사장, 순자는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곰국을 끓이고 메밀전을 부치고 깍두기를 썰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중간중간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빈은 한옥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 덮인 지붕, 부엌에서 함께 웃으며 요리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수빈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모두가 둥근 식탁에 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곰국, 고소한 메밀전, 떡집 사장이 가져온 인절미, 윤정이 준비한 식혜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수는 컵을 들고 모두에게 한 해를 돌아보며 건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컵이 서로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가 났습니다. 석진은 이렇게 좋은 곳에 불러주어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떡집 사장도 혼자 보낼 뻔한 크리스마스를 덕분에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자식들이 모두 바빠 혼자 보낼 뻔했지만 함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윤정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모두 각자의 사정을 안고 있었지만 함께 모여 식탁을 둘러싼 순간만큼은 외로움 대신 따뜻함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식사 후 수빈은 모두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휴대폰으로 반주를 틀고 크리스마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맑고 예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석진도 노래를 한 곡 선보였습니다. 구성진 목소리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분위기는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평소 노래를 취미로 부른다고 말하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깊은 밤 사람들은 장작불 옆에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수빈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른들의 평소 크리스마스 풍경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순자는 대부분 집에서 TV를 보며 조용히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떡집 사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고 자식들도 각자 삶을 꾸려나가기 바쁘므로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을 비쳤습니다. 수빈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도 정말 좋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윤정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 이 순간이 수빈에게 오랫동안 남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태수는 장작을 하나 더 넣으며 함께 있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석진은 지금 이 자리가 오히려 가족과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별이 쏟아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수빈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짧은 글과 함께 SNS에 올렸습니다. 마음 따뜻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하나둘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정과 태수는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은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했다고 느꼈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이런 크리스마스는 처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 2시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재중 전화 5통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모두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빈의 SNS를 통해 평창에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아 서운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윤정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는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평창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며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윤정은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도 바쁘다고 했고 이번에는 자신들도 그저 둘만의 그리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는 뜻을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섭섭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아쉬웠다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원망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어 윤정은 자녀 부부에게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자신과 남편에게도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윤정과 태수도 하나의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서로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잘 지내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제야 준호의 목소리는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는 사진 속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 준호는 조심스럽게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회사 일이 많이 어려워져 자금이 막혔고 도움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정은 역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짐작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태수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전화기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태수는 준호와 통화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군데 소개해 줄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로 일하는 좋은 분이 계시며 교회에 김 장로님이 지역 신용조합 이사로 활동 중이라 그에게도 상황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준호는 직접적인 돈은 주지 않겠다는 뜻인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의 퇴직금이
아들의 사업 자금을 한 번 메우기에는 부족하고 두 번을 메우기에는 너무 크다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또 어려울 때 다시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부모도 아들도 모두 소진되기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한참 흐르던 침묵을 깬 것은 태수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믿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아들의 능력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잠시 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태수는 윤정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잘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윤정은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잘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신용조합에서 대출 승인이 났고 이자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호는 신경 써준 부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정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역시 잘 해낼 아이였다는 확신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그날 준호에게 다른 길을 알려주었다고 적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국 기다림과 믿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일기장을 덮은 윤정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1월 중순 윤정은 경로당 합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순자는 멀리서 손을 흔들며 윤정을 반겼습니다. 평창 이후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그때 정말 재미있었다며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순자는 다음에는 강릉으로 바다를 보러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윤정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을 전하며 스스로도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2월이 되자 태수는 석진과 함께 목공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다니며 헐거워진 문손잡이를 고치고 낡은 선반을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 나사를 조이고 판자를 맞추며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봄이 오자 윤정과 태수는 강릉행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강릉 바다에 도착한 일행은 모래 위로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와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수빈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을 배웠다고 느꼈습니다. 윤정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또 다른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수빈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도 할머니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응원을 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 별이 쏟아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이었습니다. 6월 수빈에게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봉사 동아리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이 외롭지 않게 돕고 싶다는 마음과 할머니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수도 편지를 읽고 빙긋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녀가 잘 자랐다고 느꼈고 언젠가 자신들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2월 다시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윤정과 태수는 집 거실에 작은 트리를 세웠습니다.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는 이번에는 자기 가족도 평창에 함께 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혜진과 아들 하늘이도 어머니가 가는 곳에 함께 가보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반갑지만 이제 이 모임은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정기적인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정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곧 단체방에는 환영한다는 답이 쏟아졌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으며 준호에게 다시 전화해 함께 가자고 전했습니다. 준호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평창 한옥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윤정과 태수, 떡집 사장, 석진, 순자, 수빈, 그리고 준호네 가족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에게 친구가 정말 많다며 감탄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어머니를 지켜보며 요즘 어머니가 예전과는 다르게 참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느꼈습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레 과거에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섭섭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그 일 덕분에 오히려 자신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식탁 위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내년에도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정은 손자를 꼭 안으며 내년에도 함께 오자고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며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자신도 언젠가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윤정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별이 쏟아지고 모닥불이 타올랐습니다.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태수는 지금 둘이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잘 살고 있다고 정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윤정과 태수의 시간은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